한동안 계속 이슈였던 학폭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패턴이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네가 학교에 다닐 때 날 괴롭혀서 난 지금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 이런 형태의 메일이나 DM을 받으면 그의 당사자조차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도 헛갈리는 마당에 폭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으니까 대중들은 해당 인물의 대응 태도를 통해서 진정성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한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양쪽 말 다 듣기 전까지는 일단 중립기어라고 말합니다. 어떤 뉴스의 정보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섣불리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폭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거나 혹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음해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쓴 글이라고 밝혀졌을 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욕부터 하면서 갖게 되는 죄책감이 바로 교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한쪽 입장에서 치우쳐 쓴 글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양쪽 말 다 들어보고 팩트 체크를 해보고 누가 더 진정성이 있는지 그 사람의 그때 행동의 의도는 무엇인지 바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검증했는데도 정말 나쁜 사람인 게 밝혀진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너의 진심이 문제였다. 바로 이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독특한 분들이나 기인들을 소개했던 TV의 방송 프로그램들도 이제는 제작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출연자로 나온 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시청자들은 카메라의 구도와 화질까지 따져가면서 검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짜라는 걸 알아내면 바로 인터넷에 폭로하고 고발합니다. 지금도 100% 리얼리티인 줄 알았는데 대본이 있었다든지 하면서 실망하고 충격받는 대중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 먼 타국에서 벌어진 정치적 이슈조차 인터넷을 차단하더라도 VPN을 통해서 중계되는 시대입니다. 상당히 많은 데이터와 정보로 우리는 크로스 체크가 훨씬 쉬워진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더는 예전처럼 특정 사건이나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 어떤 백신이 나올지 주변 분들과 열심히 토론했을 겁니다. 먼저 맞은 지인에게 물어보고 외국의 각종 임상 사례를 읽어보고 학회 논문까지 읽으면서 이해해보려 노력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전염병이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를 둘러싸고 온갖 루머가 난무했습니다. 제가 들은 루머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뭐였냐면 백신에 빌 게이츠 선생님이 칩을 심어가지고 그걸 맞으면 내 뇌를 조종할 거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식의 루머가 끝도 없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을 현혹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금방 사그라들었어요. 생화학 분야의 최신 논문을 근거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박되는 글을 올렸거든요. 코로나 시국에 유튜브 덕분에 전 국민이 바이오 케미스트가 되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검증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과학적 방법론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비록 내가 의대 교수님만큼 지식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가 넘치고 갈수록 투명해지는 사회가 됐으니까 또 뭐가 중요해지겠습니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나는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진정성을 검증할 것인가? 각자만의 가치관이 필요하고 더 중요해집니다. 온라인에 개인적인 일기를 올리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생활 보호에 지나치게 느슨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은 이제 진부하다. 얼마 전만 해도 극히 사적으로 여겨지던 견해, 사진, 동영상을 별 생각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커플이 헤어지거나 친구 관계가 깨지거나 직장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유별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순수하고 자기 삶에 충실하고 솔직한 사람을 진정성 있다고 말해요. SNS에 내 삶을 낱낱이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도 이런 맥락일 겁니다. 우리는 SNS에 올라온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자주 판단하죠. 이때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소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사고 어떤 브랜드를 이용하는지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구매는 그 브랜드가 말하는 가치에 대한 동조이고 그 사람이 본 컨텐츠, 바로 그 컨텐츠의 수용은 지적 취향에 대한 선언이며 특정인을 팔로우하는 것은 연대에 대한 증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계들을 통해서 결국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세상에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형태의 행위를 자기 표현주의라고 정의했습니다. 셀프 익스프레셔니즘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는 자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나를 설명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교류하는 관계는 과거에 비할 수 없이 넓고 복잡해졌습니다. SNS에 팔로우가 10만 명이라면 내 메시지가 10만 명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받아보신 10만 명이 그 메시지에 동의한다면 다시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연결된 수십억 명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폭증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상징을 섬세하게 만들고 쌓아가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의 메시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자기 표현주의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내 의지와 표상의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를 드러내는 기록은 주체가 나이어야 합니다. 출발점을 찍고 조금씩 확장해 가고 그것을 기반으로 수련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마지막으로 내 이름이 쓰여지게 될 때 나를 표현하는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저희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100 Days of Practice라는 해시태그를 봤었는데요. 100일간의 기록을 남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다면 첫날은 잘 못 하겠죠. 하지만 100일간 꾸준히 연습하면 100일째 됐을 때 꽤 그럴싸하게 한 곡을 연주합니다. 그걸 보는 우리는 감동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가 직접 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가 잘하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100일간 기간 동안에 그가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일가를 이룬 사람의 퍼포먼스를 보는 건 그에 대한 존경심의 발로이자 우리 취향을 향유하는 행위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전혀 못하던 사람이 짧은 기간 동안에 노력해서 만든 성취의 대가는 그걸 넘어선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의 분투와 주체성이 오롯이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는 스스로의 흔적을 남기고 성장의 기록을 체록하는 것이 곧 나의 프로파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페이스북에 자기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노출하는 습관은 그런 성취와는 전혀 무관하다. 투명성과 공개성이 같이 있으려면 거기에는 자발적이면서 다소 신중한 면이 곁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위 추구의 욕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특별한 취향과 감각을 반영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일이 중요해진 것이다. 과시용 진정성은 유혹적이고 매력적이다.
과시가 유효하려면 최소한 외관상 유용하거나 사회적으로 유익한 모습을 띄어야 한다는 베블런의 통찰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하기 때문이다. 즉, 본의를 숨기고 마치 다른 목적을 지니는 듯한 외양을 연출한다. 저자가 두 번째로 지적한 가짜 진정성은 과시용 진정성이에요. 여기서 언급된 베블런은 1899년에 유한계급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안했어요. 자본소득이 높아 노동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유한계급이라 부르자는 거였죠. 이들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나의 여유를 더 많이 표현할 것인지가 중요한 그들의 일이었어요. 쓸모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가와 사치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19세기의 상류 계급은 사냥, 스포츠, 펜싱에 몰두하는 한편 미적 감각을 발달시키고 에티켓을 연마하고 어려운 언어를 익혔습니다. 귀족 같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과시적인 소비를 했다면 시간이 흘러서 이젠 남들이 다 아는 것 말고 남들과 다른 것,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비합니다. 저자는 그걸 쿨이라고 표현합니다. 유한계급의 과시 소비세에서부터 쿨까지 거치고 나면 다음은 뭘까요? 아마도 진정함을 찾는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저자는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지만 겉으로 보기엔 진정성 있는 소비를 한다는 이유로 과시하려는 의도는 숨기면서 사회에 기여하거나 공헌한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나의 특별한 취향에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공들이는 것이 과시용 진정성에 의한 소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진정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려면 유기농만 먹어야 돼요. 와인도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때로와를 따져봐야죠. 똑같은 품종일지라도 기후가 어땠는지, 토양 상태는 어땠는지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니까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상류층이나 귀족들이 했을 법한 취미인 승마, 골프 같은 것들이 대중의 영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남들과 달리 의미 있는 소비, 진정성 있는 소비, 자기 실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광고와 미디어의 브랜딩에 영향을 받은 것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균질 우유는 균이 없는 우유란 뜻이 아니라 균질 과정을 거치지 않은 우유를 말합니다. 균질이라는 게 소화가 잘 될 수 있게 우유에 포함된 지방을 잘게 부수는 공정을 말합니다. 성분이나 성질이 고루 일정하지 않음이라는 뜻을 가진 무균질의 균은 고를 균을 쓰지만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세균의 균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무균질 고급 우유로 시작되는 광고가 있었는데 어디에도 세균이 없다는 표현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이것을 균이 없다는 의미로 은연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상대방 혹은 대중들이 원하는 사실이나 이미지를 전달해 줘야 하는 겁니다. 이제 물질이 팔리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 팔리는 것입니다. 브랜드만의 고유한 상징이 있어야 돼요. 색상은 오늘날 브랜드가 즐겨 쓰는 상징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에서 얻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라색이 권력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에르메스는 오렌지색, 티파니는 티파니 블루를 그들의 상징, 즉 시그너처로 잡았죠. 세월이 흘러도 그 상징은 우리 기억 속에 퇴색되지 않고 남아있잖아요. 스타벅스는 1970년대 초반 시애틀의 정서를 팝니다. 스타벅스란 이름은 소설 모비딕 속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알고 있는지 은연중에 묻는 것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스토리화하는 작업이 바로 브랜딩의 출발점입니다. 이처럼 자연스레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는지가 계속 나의 안목 또는 조회를 드러나게 될 겁니다. 갈수록 소비자는 내 생각과 일치하는 브랜드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리바이스 진의 역사, 특히 업체가 전파하는 공식 역사는 꽤 잘 알려져 있다. 리바이스 스트라우스라는 인물이 골드러시가 한창이던 시절인 1873년 광산 노동자들의 작업 복용으로 리벳을 단 데님 바지를 고안했다. 제작 기법과 스타일이 인기를 끌면서
리바이스 청바지는 이후 한 세기 반이 넘게 진정한 노동계급의 참된 아이콘 역할을 해왔다. 누구나 청바지를 입었다 하면 리바이스였다. 청바지는 리바이스가 출발점이고 국룰인 겁니다. 의도의 진정성을 따지는 젊은 세대의 관심사는 진짜를 판단하고 근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의 정통성을 오리지널이 누군지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처음 한 건지를 알고 싶은 것은 그 기업의 의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시류에 편승한 것인지 굳은 의지와 역사를 갖고 있는지 판단하고 싶어 해요. 맛집이 모여있는 족발 골목에서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중요해진 거예요. 지역마다 있는 유명 맛집 골목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골목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가보시면 숱한 플레이어가 자기가 진짜 원조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확인도 힘들고 원조든 아니든 맛 차이도 크지 않다고 믿으며 그냥 그 골목에 가서 내키는 가게에 들어갑니다. 가게들도 그런 걸로 서로 비방하지 않는다는 나름의 불문율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온갖 맛집 브랜드가 누가 원조이며 누가 그걸 상업적으로 악용하는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도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주장을 열심히 펼칩니다. 예전에는 거기 맛있던데 정도였다면 이제는 누가 만들었고 제조원 어디며 판매자와 제조자가 다른지 다 따집니다. 배달앱에서 맛집 메뉴를 시킬 때 업장에 로드뷰가 있는지를 봐요. 업장 사진이 없다. 그러면 마치 상호만 10개씩 걸어놓고 매장은 없는 거 아니냐며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본을 알기 어려웠죠. 입에서 입으로 떠도는 소문뿐이라 어디가 출발점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없이 복제 가능한 디지털 예술품도 NFT로 원전이 밝혀집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것이 원본인지 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스마트폰은 아마도 애플이 근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만들었으니까요. 저자는 진정성을 내세우며 오리지널에 집착하는 태도 역시 위험하다고 봤어요. 어떤 대상의 뿌리, 과거의 행적, 정체성 등에 집착하면 진정함의 자격을 부여해서 계급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진정한 것은 진정하지 않은 것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해질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한 사람의 성장 배경과 정체성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긴다. 출신지가 어디냐? 라는 이력에 관한 질문은 당신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라는 실존적 질문을 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여기에는 규범적 차원까지 존재한다. 한 사람의 배경이 인종, 계급, 교육 수준, 심지어 출신 국가의 어느 지역 출생이냐 하는 것까지 그 사람이 말하고 노래하고 쓰고 그릴 수 있다고 정당히 주장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규정한다고 전제할 때 그러하다. 한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에 대해 누리는 상대적 진정성이 도덕적 우월감 경쟁을 초래하는 것이다. 책에서는 이 현상을 에이브릴 라빈의 스케이터 보이의 예를 들어요. 사실은 에이브릴 라빈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줄 모른대 라는 악의에 찬 루머가 돌았다고 설명하죠. 이게 왜 악의적인 루머냐면 당시 이 가수는 소도시 길바닥에서 놀던 진짜 스케이트보드 소녀를 아티스트 이미지로 잘 확립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따돌림 당하던 스케이트보드 소년이 유명해져서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소녀를 만난다는 취지의 가사인데 그녀가 스케이트보드에 올라타 방향 조정도 제대로 못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티스트로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하의 싸구려 커피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 한동안 언론에서는 장기하를 88만 원 세대를 대변하는 가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싸구려 커피를 마셔도 별일 없이 산다는 88만 원 세대의 자화상을 담은 노래를 부르는 밴드라고 했죠. 가사만 보면 자취 경력 도합 10년 차는 되어 보이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장기하 씨는 이 곡을 쓸 때 당시 자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게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고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부의 대중들은 농반 진반으로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장기하 씨가 자취를 안 해본 것이 큰 잘못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무엇을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치는가? 무엇이 예술의 진정성을 위협하는가? 정말로 진정한 예술 작품과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작품을 어떻게 구분할까? 그런 구분이 애초에 의미가 있는가?